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1월 22일 수요일이고요. 날씨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절기 소설인 오늘은 눈 대신 비 소식 들어있는데요. 늦은 밤부터 중북부 지역에 비가 시작되겠고요. 내일은 중부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네, 비가 내리면서 날이 또 갑자기 추워질까 걱정입니다. 일단 오늘 날씨 어떤지 자세히 전해주세요. 네, 오늘은 전국이 막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에는 내륙 곳곳에 안개가 끼겠는데요. 안전거리 넉넉히 유지하시고 서행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 먼저 보시면요. 중부 곳곳에 5mm 안팎으로 비의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간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동쪽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계속됩니다. 당분간 대기가 건조할 텐데요. 조그만 불씨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는 다소 춥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서울은 3.3도, 대전 0.5도, 대구는 2.7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14도, 광주 18도, 강릉은 19도 예상되는데요. 일부 지역은 20도 가까이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오늘은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일교차가 15도까지 벌어질 텐데요. 입고 벗기 쉬운 겉옷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뻔뻔한 견주입니다.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를 차고에 두고 이사를 가버린 견주가 웃음 표시를 한 메모를 남긴 것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생명을 버리고 간 거거든요. 그것도 차고에. 근데 웃었습니다. 이게 참 화가 나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좀 짚어주시죠. 네, 최근 동물보호단체가 강아지 사연을 소개하면서 이 지금 사연이 알려지게 됐는데요. 이 발견 단체의 강아지는 텅 빈 차고에 혼자 쓸쓸히 남겨져 있는 상태였다고 하고요. 네. 목줄이 채워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얇은 담요 한 장에 밥그릇은 텅 빈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이 강아지 옆에는 종이봉투에 빨간 펜으로 적은 메모지가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울똘똘이 잘 돌봐주세요. 이사 가는 바람에 이렇게 적은 다음에 웃음 이모티콘에 하트까지 그려줬다고 하는데요. 봉투 뒷면에는 밤톨이라는 강아지 이름까지 적어뒀다고 합니다. 반려견이면 가족과 함께 사람처럼 살아가는 개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사 가면서 버려두고 간 건데 그 옆에다가 메모 한 장 이렇게 남겨놓은 거예요. 지금 이 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보를 접한 동물보호연대가요, 버려진 강아지에게 붕붕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고 지금 보호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호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3주가 지났지만 입양을 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보호연대는 3개월간 임시 보호해줄 가정을 찾고 있다 이러면서 도움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가족을 버리고 이사 가는 게 뭐 자랑이라고 하트까지 붙이느냐. 또 좋은 주인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유기할 경우에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연한 불법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뭐 불법이기 이전에 어떻게 가족을 이렇게 버릴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에서는 비판에 뭐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매년 10만 마리 정도의 동물이 버려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중에 입양되는 경우는 10마리 가운데 3마리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동물보호소에서 안락사하거나 자연사하고 있는 동물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새로운 가정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안락사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네. 동물보호연대가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요즘에 산에 가보면요. 각 봉우리마다 그 개들, 그다음에 고양이들이 점령한 곳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여기 와 있어?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그게 버려진 개 고양이들이 거기에 이제 서식처를 마련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많아요. 네, 들개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꼭 오히려 사람들을 위협하기도 하고요. 글쎄 말이에요. 예. 보통 이제 귀여울 때 데려왔다가 걔가 짖는다고 뭐 버린대요. 근데 그 휴가 때들 버리고. 걔는 원래 짖는 거거든요. 네, 맞아.
정말 화가 납니다. 네, 이 봉봉이도 또 새로운 좋은 가족을 만났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두 번째 이슈는 초등학생 신상 털기 확산입니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서울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70대 남성이 맞아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온라인에서 가해 초등학생의 신상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퍼지고 있어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목숨을 잃었는데 이 가해 학생은 처벌이 불가하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 해당 학생의 이 신상 추정에 관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온라인상에 가해 학생의 거주지와 학교 등을 추측하는 글들이 무분별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건 발생 지역의 맘카페 회원들은 사고가 일어난 아파트 단지, 가해 초등학생의 신상을 유추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누리꾼은 가해 초등학생이 다니는 학교를 공개하면서 이렇게 글을 올렸다 그래요. 어린애가 그 무거운 걸 3개씩이나 들고 올라갈 일이 뭐가 있겠느냐. 주차장 쪽도 아니고 사람이 다니는 길에 투척했으니까 이건 고의적인 사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아직 확인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한 10살이면 안 되는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이 장난삼아 던졌을 가능성도 있고 또 뭐 서로 간에 장난을 치다가 뭐 떨어뜨렸을 가능성도 있고 아직까지 뭐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일부러 던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저 갑론을박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린 학생한테 지나치게 가혹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법적 처벌도 받지 않는데 이 정도 정보를 공유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런 반론도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유,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고. 근데 이게 지금 그 개인의 신상 정보를 개인이 공개하는 것, 이게 법적으로는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요. 이것 때문에 일반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좀 주십시오. 네.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늘 메일로 받고 있잖아요. 개인정보 동의를 받는 그런 이제 메일들을 기업에서 많이 보내는 거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요. 개인정보보호법상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하게 되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그럼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을 적시한다 하더라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관련해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또 근거 없는 얘기를 퍼뜨리거나 확산하는 행위는 어떤 방식으로든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그다음에 나중에 언론 보도를 보고 난 다음에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매우 신중해야 된다는 거 네.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는 자율주행 논란입니다. 국내 한 SUV 차량 운전자가 운전석을 비워둔 채로 100km 속도로 고속도로를 자율주행하는 영상을 공개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켜두고 운전석을 비운 채 그 모습을 촬영까지 했다는 거네요. 네, 이게 해외에서 이런 영상 공개한 거 보신 네. 적 있잖아요. 네, 네. 차량 운전하고 있는데 운전자가 그냥 쿨쿨 자고 있잖아요. 그런 영상을 뭐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태땡이라고 하는 자동차인데요. 근데 국내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사실 못했었는데 저도 영상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운전석은 텅 비어 있는데요. 차량이 고속도로 2차선에서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는 지금 이제 그 화면에 보이잖아요. 네. 그 시속이 저렇게 빠른 상황인데도 차량 운전석에 지금 사람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상태로 한 10초 이상 계속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 영상에 나타납니다. 차주는 주행 보조 기능을 켜고 뒷좌석에서 촬영했기 때문에 자기가 또 직접 올린 거다. 이건 별 문제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영상은 안전하게 촬영됐다. 악플 달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당연히 안전성 논란이 그럼요. 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아무리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차라고 해도 저렇게 하면 안 되죠. 운전석 비워놓고 저러면 안 돼요. 혹시 갖고 있는 차량에 자율주행 기능이 일부분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일부죠. 일부 들어가 반자율주행. 있죠. 네, 맞아요. 반자율주행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요. 차선을 유지하거나 아니면은 앞차와의 간격을 네. 조정을 해주는 그렇죠. 그런 정도의 기능이에요. 이건 자율주행 2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자율주행 2단계는요, 운전자를 보조하는 정도 수준의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운전대를 잡지 않고 운전해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운전자를 잡도록 돼 있고요. 안 잡고
한 몇 초 정도 지나고 나면 바로 경보음이 울리거나 맞아요. 운전대가 떨리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지금 그거 무시하고 바로 이런 일들을 벌인 겁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 차량 운전자가 운전대를 직접 조작하지 않는 경우에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촬영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니까 하지 네.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자율주행 그 기능이 있는 차들 지금 많아요. 많죠. 이렇게 일부러 놓고 있다가도 떼댕 떼댕 하면 이거 잡아야 되는데 네. 이걸 비워놨다? 이거 안 되는 거죠. 아예 지금은 네. 운전석 좌석을 아예 비운 거잖아요. 네, 지금은 완전히 비운 아니, 상태고요. 저거 너무 저거는 위험하죠. 불안하지도 않아. 한때는 이런 영상이 공유된 적이 있어요. 사람이 핸들을 잡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보이게 하려고 차량이 그 혼동하게 만들려고 네. 거기다 물병을 이렇게 끼우는 네. 거예요. 물병을 끼우면 핸들을 잡고 있는 것처럼 인식을 하거든요, 차가. 네. 그 상태로 계속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이런 영상도 있었어요. 큰일 납니다. 아직 안 돼요. 예.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번째 이슈는 울릉도 바닷속 열대어입니다. 기후변화로 수온이 상승하면서 울릉도 인근 바다가 열대와 아열대성 어류에 장악됐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기후 변화로 수온이 상승하면서 이 우리나라 바다가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도 네. 있는데요. 국립생물자원관이 2021년부터 최근까지 울릉도 연안의 어류 종 다양성을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수중 조사에서 관찰된 131종 가운데 열대 및 아열대성 어류가 전체의 58%인 76종으로 온대성 어류의 1.5배 이상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미 울릉도 바다는 아열대성 바다가 돼버렸다 이렇게 단정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 열대나 아열대성 바다가 됐다고 하는 기후변화 지표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파랑돔인데요. 파랑돔이 100마리 이상 관측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해수 온도가 많이 높아진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올해 8월 하순부터 9월 초순까지 한반도 지역 해역 표층 수온이 26도였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199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였다고 합니다. 진짜 걱정스럽네요. 예.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모닝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1월 영화 소식 알아보는 박스 오피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도 반가운 세 분과 함께합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사냥꾼 홍정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예계 마당발 기자 유수경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행복 비타민 개그우먼 박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영화 순위부터 알아볼까요? 네, 주간 박스오피스 순위 전해드립니다. 먼저 5위는 30일이고요. 4위는 더 마블스, 3위는 헝거게임, 노래하는 새와 뱀의 발라드, 2위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1위는 프레디의 피자 가게입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영화 어떤 영화입니까? 네, 오늘 제가 소개할 영화 세 편은요. 눈호강 안 하면 반칙입니다. 일단 제목에서부터 느낌이 딱 오시죠. 일단 첫 번째로는요. 우리 배우들의 비주얼에 한번 취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배우들의 케미에 또 한번 취합니다. 한마디로 다채로운 볼거리가 굉장히 가득한 그런 영화들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눈호강 안 하면 반칙 기대됩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눈호강 안 하면 반칙. 첫 번째 영화는요. 이 얼굴로 정말 찌질하고 망가지는 걸 다 하면서 웃음 제조기로 거듭난 배우 강하늘 씨의 연기 변신이 돋보이는 영화입니다. 영화 30일입니다. 네, 영화 속에서 무한 코믹함을 보여준 강하늘 씨. 특히 강하늘 표 찌질한 연기가 앞서더라고요. 아, 연기 참 잘하죠. 네, 그렇죠. 그 강하늘 씨가 사실 되게 잘생겼잖아요. 근데 이번 영화에서는 아주 그냥 뭐 찌질하고 정말 좀 평소에 그런 모습과는 너무 다른 그런 걸 많이 보여줬는데요. 여기서 변호사 정여울 역할을 맡았어요. 근데 강하늘 씨가 좀 코믹 연기를 지금도 많이 했었지만 또
또 이번에는 더 좀 업그레이드된 그런 코믹 캐릭터의 탄생을 알리면서 좀 열연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자기가 한 연기에 대해서 누구나 찌질한 면이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내가 이렇게까지 찌질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 캐릭터 연구를 하던 당시에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네, 강하늘 씨의 연기력은 뭐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잖아요. 이번 찌질한 연기를 통해서 그에 더 빛을 봤습니다. 이 30일 손익분기점을 넘으면서 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요? 톡톡히 하고 있죠. 사실 개봉 당시만 해도 당시 제작사 대표도 우리가 최악하면서 굉장히 떨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뭐 100억대, 뭐 100억 원대, 200억 원대 제작비, 블록버스터 영화들 많고 요새 누가 로맨스를 봐 이랬는데 저희 코미디 영화입니다. 코미디예요. 이렇게 강조했는데 크게 통했던 것 같아요. 사실 4분기 영화 중에서 200만 넘은 유일한 영화, 214만 지금 돌파하고 있는데 손익분기점이 160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손익분기점 훌쩍 넘어서 효자 노릇하고 있고 11월 22일 기준 볼 때 올해 한 해 2024년 통틀어서 손익분기점 넘은 영화가 단 4편입니다. 1000만 넘은 범죄도시 3, 500만 넘은 밀수, 그리고 영화 잠 있었고 요 30일이 딱 4편이 올해 흔히 말해서 좀 흑잔했다. 대단한 흥행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본전 건졌다. 네, 그렇죠. 이렇게 흥행 요인은 뭐가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요즘 관객들은 좀 확실한 컨텐츠가 아니면은 좀 보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좀 요즘에는 SNS나 뭐 온라인 같은 데로 영화 리뷰가 굉장히 실시간으로 또 올라오기 때문에 또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근데 또 이번에 최근에는 좀 극장가에서 장르가 너무 무거운 그런 내용보다는 약간 가벼운 그런 뭐 로맨틱 코미디 이런 게 좀 대세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이 내용이 이혼을 앞둔 부부가 사고를 당해서 동반으로 기억 상실증에 걸린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공감을 좀 자아냈고 많은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영화 소개해 주세요. 네, 눈호강 안 하면 반칙. 두 번째 영화는요, 싱글인 서울입니다. 싱글인 서울은요, 정말 혼자가 좋은 한 남성과 혼자는 너무 싫은 여성이 싱글 라이프에 관한 책을 만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웰메이드 현실 공감 로맨스입니다. 야, 제가 이거 영화 예고편 봤거든요. 근데 뭐 이동욱 씨가 그렇게 쳐다봐주면 누가 싱글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사실 정말 그 앞에 밥 먹는데 혼밥 하더라고요. 그 앞에 가서 먹고 싶고. 그 논술학원 어디입니까? 제가 등록해서 이제라도 이 나이에도 논술 듣고 싶은 그런 논술 강사 역할을 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광대 승천하고 정말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사실 생각해보면 2년 전에요. 딱 2년 전 겨울에 해피 뉴 이어라고 그때도 이동욱 씨가 겨울 따뜻하게 우리 또 대한민국 여심 좀 흔들어 줬는데 다시 2년 만에 요번에 다시 한번 이 겨울을 따뜻하고 사랑스럽게 만들어줄 것 같아요. 지금 싱글이신 분들 혹은 싱글이었던 분들 뭐 따질 거 없습니다. 그냥 이동욱 씨 앞에 또 물론 남자분들은 임수정 씨한테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보는데 저 그래도 여자기 때문에 이동욱 씨 얘기만 좀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뭐예요? 네, 아무래도 뭐 이동욱 씨, 임수정 씨 외에도 다양한 싱글 캐릭터들이 여기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그 캐릭터들을 통해서 느끼는 뭐 재미와 설렘이 있을 것 같고 또 무엇보다도 익숙하지만 새로운 서울을 보여준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어제 이동욱 씨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동욱 씨도 자기가 서울에 오래 살았지만 굉장히 이제 좀 촬영을 하면서 서울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싱글인 서울 감독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서울이라는 도시의 역동성과 좀 오랜 것들이 잘 보존되어 온 아름다운 모습을 다각적으로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실제로 영화에서는 뭐 고궁이나 남산, 광화문 이런 서울의 아름다운 공간을 배경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관객들에게 눈호강을 제공합니다. 네, 뭐 영화 싱글인 서울, 뭐 배우들의 눈호강뿐 아니라 또 다른 이유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아까 30일이 로맨틱 코미디 영화였잖아요. 물론 저 코미디가 강한 로맨틱 코미디였는데 요거는 이제 또 제대로 정통 로맨틱 코미디 영화거든요. 나 30일 재밌게 봤는데 그거 좀 한 번 더 볼까? 요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제가 하나 더 기대 포인트 말씀드리면 건축학개론 기억하시죠? 네. 그 로맨스 영화의 명가 이 명필름에서 공동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믿고 봐도 된다 이런 생각하면서 올 겨울에 조금 춥고
춥다. 연인이 있어도 춥고 없어서 더 춥다. 이런 분들 다 극장에서 만나요. 네, 세 번째 영화 소개해 주시죠. 네, 눈호강 안 하면 반칙. 세 번째 영화는요, 서울의 봄입니다. 영화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수도 서울에서 일어난 신군부 세력의 반란을 막기 위한 일촉즉발의 9시간을 그린 영화입니다. 네. 영화 서울의 봄. 12.12 반란 이게 처음이죠? 이걸 소재로 한 게? 맞습니다. 12.12 반란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거를 영화한 건 처음이에요. 사실 이제 그러면서 더 일찌감치 관심을 모았는데 김성수 감독, 연출을 맡은 김성수 감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상입니다. 상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두환 씨 역할도 전두환이 아니라 이름도 전두광 이렇게 바꾸는 식으로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상상을 했다고 하는데 영화 보시면 정말 저랬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군사 반란이 일어났구나. 이거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스크린에 당시 긴박했던 현장뿐 아니라 심리전 그게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네. 영화 서울의 봄 눈호강 포인트는 저는 그 주연 배우들의 연기 대결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황정민 씨랑 정우성 씨 그리고 뭐 이상민 씨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정우성 씨랑 황정민 씨가 여기서 대립각을 세우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영화를 보시면 불꽃 튀는 연기 대결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김성수 감독님이 정우성 씨한테는 물 같은 역할 그리고 황정민 씨한테는 불 같은 역할을 맡아달라고 얘기를 했대요. 네, 정우성 씨는 신념을 지키는 군인인 수도경비 사령관 역할을 맡았고요. 황정민 씨가 그 정우성 씨와 대립각을 세우는 굉장히 권력을 향한 탐욕을 드러내는 전두광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강렬한 연기가 굉장히 영화의 몰입도를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서울의 봄을 보기 전에 영화 남산의 부장들이 있었잖아요. 네. 이거 한번 보고 가면 또 더 재밌을 거라 그래요.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남산의 부장들이 12.16, 그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 일에 대한 또 밤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게 이제 이 서울의 봄이 12.10인데 남산의 부장들 12.16에 끝나고 몇 시간 그 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12.11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얘기다 보니까 그거 이제 보고 가시면 이해도 좋지만 마치 이렇게 싹 우리 현대사를 조금 재미있게 상상으로 팩션이라고 하죠. 아우르실 수 있을 것 같고 김성수 감독도 얘기를 합니다. 나도 그 영화를 좀 의식하지 않을 순 없었다. 좀 연장선상에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기회에 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어제를 보면 오늘이 보이고 또 오늘을 보면 내일이 보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눈호강이었잖아요. 정우성 씨 얼굴에 집중해서 보셔라. 요 얘기 또 제가 마지막으로 꼿꼿하겠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정말 서울의 봄을 보려고 들어갔다가 아직 개봉을 안 했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가 개봉한 걸로 맞습니다. 알고 있어요. 네. 아니 시사 현장에 갔는데 네. 세상에 지금 50대 이제 접어든 정우성 씨 이거 반칙이더라고요. 멀리 있는데 혼자 뒤에 2명 단 줄 알았어요. 아니 얼굴에 비비 하나 발랐는데 그럴 수가 있나? 아직도 그렇게 잘생겼더라고요. 정우성 씨 보러 꼭 가겠습니다. 네, 영화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한 주간의 핫한 연예 소식 알아보는 연예 라이브 시간입니다. 네, 은영 씨 연예 라이브 이번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연예 라이브 첫 번째 소식은요. 가수 유열에게 무슨 일이?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가수 유열 씨가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서 팬들에게 너무나도 반가움을 안겼는데요. 그와 동시에 예전과 모습이 너무 달라져서 팬들의 걱정까지 안겨졌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아니 저도 유열 씨 사진 지금 잠깐 나갔습니다만 네. 깜짝 놀랐는데 너무 말랐어요. 너무 말랐죠. 네. 사실 1986년 대학가요제 대상으로 네. 가수 데뷔해서 라디오 DJ를요 무려 1994년부터 2007년까지 했었고 어린이 뮤지컬 제작도 했었고 각종 행사에서도 보이고 늘 보이던 유열 씨가 가만 생각해 보시면 한 5년 전, 6년 전부터 보이지 않은 것 같아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러더니 최근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정말 너무 야위여서 수척해서 깜짝들 놀라셨을 거예요. 본인이 설명을 하네요. 폐섬유증, 투병 중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왔습니다. 유열 씨를 괴롭히는 폐섬유증, 이건 어떤 병이죠? 네, 저도 이번에 유열 씨 때문에 조금 알아봤는데요. 폐 조직이 딱딱하게 굳는 난치병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증상이 뭐 만성 기침과 가래, 뭐 호흡 곤란 이런 건데요. 대부분 명확한 원인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감기와 좀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좀 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이거를 스스로 좀 발견하기가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상 증세가 느껴지면 곧바로 병원을 찾아가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폐섬유증이라는 게 일반인도 그렇지만 가수에게는 아주 치명적일 것 같은데 본인이 폐섬유증이라는 걸 그럼 언제 알게 된 거예요? 6년 전에 알게 됐다고 해요. 이제 이 처음에는 성대 질환부터 왔다고 그래요. 성대가 뭔가 기능을 반대로 하는 성대 역기능으로 시작을 해서 그게 이제 폐섬유증 그리고 폐렴을 앓기도 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저는 6년 전이 좀 반가웠어요. 왜 그러냐면 이 폐섬유증이 5년 후까지 생존 확률이 40%가 안 돼요. 근데 지금 5년이 넘었다고 해서 제가 그래도 너무 투병 중이시지만 반가웠고 근데 사실 지금 말씀하셨지만 가수기도 하고 이 라디오 DJ를 10년 이상 하는 사람한테 목소리가 잘 안 나온다. 그러다 보니까 노래는커녕 말도 하기 힘들었다고 하는데 사실 조금 늦게 결혼해서 요때가 아이가 5살 때거든요. 아유. 그래서 아마 본인도 더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네, 유열 씨는 근데 폐섬유증을 진단받은 후에 정말 모든 걸 좀 내려놓게 됐다 그래요. 네, 유열 씨가 전성기 시절에 너무 바쁘게 지냈잖아요. 그래서 이 폐섬유증 진단을 받고 나서 아내, 아들과 함께 제주도로 내려가서 지냈다고 하는데요. 그때 제주도에 내려가게 된 게 그 유열 씨 아내가 유열 씨에게 여보 당신 그러다가 큰일 나. 이제 그만 좀 내려놔.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제주도에 내려가서 좀 유열 씨가 자신의 몸과 마음,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유열 씨의 빠른 회복을 바랍니다. 예, 자, 두 번째 연예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연예라이브 두 번째 소식은요. 명품 쇼핑도 1위다입니다. 톱스타 A씨가요. 의상비 3억 원을 부당하게 비용 처리를 하려다가 국세청 세무당국의 감시에 발목이 붙잡혀서 아주 논란의 중심에 섰다는 이야기입니다. 톱스타 A씨가 허위로 경비를 청구했다. 국세청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이제 의상비인데 이 신고 내역 저희가 일하느라고 이 옷 샀어요 하면서 신고한 의상비 규모가 3억이에요. 우리 세금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1년 동안 3억 원. 그러니까 전체액도 아니고 이제 일하느라 샀어요가 3억 원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일하느라고. 그렇다는 건 수입이, 일하면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수입 활동 경비라고 그래서 돈 버느라고 이 옷 입었어요. 이래야 인정을 해주는데 국세청이 보기에 이 배우는 탑스타는 그동안 거의 활동이 없어요. 그리고 한 15년 동안 출연한 작품 개수를 보니까 단 하나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일하면서 산 의상인가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 발단이 됐습니다. 활동이 드문데 지금 의상비로 3억 지출했다는 건 이거는 못 믿겠다 이렇게 된 거군요. 근데 A씨의 그러면 진짜 지출 내역은 뭐였습니까? 네, 이 국세청이 이 3억 원의 지출 내역을 좀 상세하게 검토한 결과 비용 대부분이 톱스타 A씨의 그 개인 쇼핑 지출인 사실을 발견했다고 하거든요. 2019년 5월에 화보 촬영을 하면서 의상비 399만 원을 결제를 했다고 신고를 했어요. 근데 국세청이 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은 날 신용카드로 이 톱스타가 300만 원의 금액을 긁은 곳이 바로 모 브랜드 시계 업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톱스타 A씨 측의 입장은 어때요? 이 톱스타는 지금 국세청의 입장, 의견, 어떤 세무법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고 지금 이거에 동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까 국세청은 지금 15년 동안 배우
작품 하나예요. 배우로 보고 있는데 본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고 모델의 특성상 언제나 이 대중에게 이 미치는 이미지를 위해서 늘 고가의 의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이 의상이 말하자면 나한테는 필요 경비다. 고정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국세청이 설득이 되지 않았으면 추징금이 나왔을 텐데 이 추징금은 어떻게 됐어요? 네, 국세청은 의상비가 고정 비용이라는 그 톱스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현재 톱스타 A씨는 추징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번 일을 좀 계기로 연예인이 업무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의상비나 차량비 이런 거에 대한 좀 자세한 세부 기준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연예 소식입니다. 네, 연예라이브 세 번째 소식은요. 김용건 할아버지 되다입니다. 배우 김용건 씨의 며느리죠. 배우 황보라 씨가 결혼 1년 만에 임신 소식을 알리면서 용띠맘이 됐습니다. 이에 자연스럽게 또 시아버지인 김용건 씨는 또 내년 초에 할아버지가 된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 황보라 씨 엄마가 된 그 마음은 어떨까요? 네, 황보라 씨가 SNS를 통해서 그 초음파 사진을 공개를 하면서 엄마가 된 심경을 밝혔어요. 근데 결혼한 지 딱 1년이 됐는데 저희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아기 천사를 주셨다. 정말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만 싶고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랑을 처음 느껴본다고 그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황보라 씨 이제 엄마가 되는 건데 이게 뭐 굉장히 간절했다면서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일단 내년 초란 말은 제가 조금 정정할게요. 지금 이제 10주차, 11주차에서 내년 6월 초가 지금 출산일이라고 제가 어제 황보라 씨한테 들었고요. 네. 사실 황보라 씨가 이 아기 천사를 만나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본인이 그래도 40살이 돼서 이제 10년간 사귄 이 남자친구랑 결혼을 하려고 보니 본인 나이를 의식해서 그래도 나 우리 오빠랑 예쁜 아이 낳을 건데 해서 그러면 한 살이라도 한 달이라도 어릴 때 이 난자를 꺼내서 냉동을 해야 되겠다 하고 그리고 주변에 당시에 이제 다른 배우분이 또 권하기도 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좀 좋지 않은 얘기를 들었다고 그래요. 이 난자에도 나이가 있는데 좀 많다 얘기를 들어서 깜짝 놀랐고 그래서 이때 좀 어떤 시험관 시술을 결심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난자 냉동할 때가 아니라 내가 빨리 시술이라도 해서 빨리 임신해야 될 때구나. 근데 이 시술하려면 부부 혼인신고가 돼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결혼식은 11월에 하면서도 미리 이제 혼인신고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너무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째나 이 일이 찾아온 거예요. 사실 중간에 이렇게 몇 번 실패를 할 때 너무 힘들어해서 또 해라 이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힘을 내서 다시 하더니 드디어 이 아기 엄마가 됐습니다. 네, 사실 아들인지 딸인지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쵸. 누굴 닮아도 사랑스럽겠지만 아기의 그 성별이 밝혀졌나요? 아직 안 밝혀졌습니다. 황보라 씨가 임신 10주 차로 아직은 이 아기 천사의 성별까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그 SNS를 통해서 아기의 심장박동 소리를 들려주면서 기차 소리다, 아들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아기의 심장박동 소리가 뭐 칙칙폭폭 이렇게 기차 소리면 아들, 그리고 말소리면 딸이라고 부연 설명도 했습니다. 기차 소리가 나요? 네, 아마 이 정도로 기뻐하는 거예요. 네네. 황보라 씨 시댁 가족들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지금 다 기뻐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아기 태명이 정해졌습니다. 오덕이라 그래요.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이름은 오덕인데 5가지 복을 다 가졌으면 한다. 이 남편 김영훈 씨가 지었다고 하는데 사실 황보라 씨가 검정고무신을 좋아하거든요. 만화. 거기에 막내, 그 귀여운 막내가 오덕인데 어머 내가 좋아하는 이름으로 우리 남편이 딱 지어온 거예요. 태명을. 그래서 또 황보라 씨도 아주 적극 환영했다고 하는데 요런 분위기, 달달한 분위기 속에 김영건 씨 당연히 우리 며느리 생일이야 용돈도 주시고 사실 신혼여행 안 갔었거든요. 해외여행가 200만 원 가서 뭐 사고 싶은 거 사 또 용돈 주시고 명절 지났잖아요. 추석 그때 또 황보라 씨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명절 다 지나고 났더니 이 하정우 씨가 우리 진짜 재수 씨
수고했다 하면서 금부치를 또 선물로 줬다고 해요. 근데 이런 금전적인 거 금부치 아니어도 평상시에 아주 다 남자뿐인 집안에서 황보라 씨가 아주 사랑받는 그런 며느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보라 씨의 소식까지 지금까지 연애 라이브였습니다. 네, 이번엔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스타주민 은영 씨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나눌까요? 아, 여러분들 혹시 플렉스라는 단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죠. 플렉스한다. 맞습니다.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신조어인데요. 이게 사전적 의미로는 준비 운동 등으로 몸을 풀다, 뭐 근육을 움직이다, 힘을 주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요. 요즘 젊은 층한테는요. 취향을 과시하다, 아주 취향껏 지르다라는 말로 통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스타 주민 주제는요. 바로 플렉스한 스타들입니다. 플렉스한 스타들. 뭘로 플렉스하나? 우리는 뭘로? 오늘 좀 배가 아플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산에 다니면서 그런 걸로 플렉스. 등산으로 플렉스하는 예인 씨는 뭐가 있어요? 저는 뭐 늘 밥에 진심이라서 외식으로 플렉스하는 경우가 많죠. 맛집. 맛집, 맛있는 집. 자, 우리 스타들은 어떤 플렉스를 하고 있는지 플렉스한 스타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플렉스한 스타들 첫 번째 주인공부터 어마어마합니다. 45억 원을 플렉스한 배우 유해진 씨입니다. 야, 세게 플렉스하네. 와, 45억. 첫 번째부터 45. 소리 답은 나네요. 두 가지로 집을 샀거나 건물을 샀거나. 유해진 씨는 45억으로 뭘 샀습니까? 네, 맞습니다. 유해진 씨가 45억 원으로 플렉스한 게 바로 집인데요. 그 규모가 정말 으리으리합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에 그 대지 면적이 150평, 연면적이 98평 규모의 단독 주택이라고 하거든요. 특히 놀라운 게 유해진 씨가 이 돈을 전액 현금으로 지불했다는 소식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 만약 사실이라면 그 빚 없이 집을 산 그 스타 대열의 유해진 씨도 포함이 되는 건데 대출 없이 집을 샀다는 걸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죠? 지난주에 저희가 전지현 씨가 130억 대출 없이 샀다. 네. 이런 얘기했는데 45억도 큽니다. 근데 사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월 20일에 사고 일주일 뒤에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는데 여기 봤더니 담보 설정이 없어요. 담보가 없다? 은행 대출이 없다? 와. 뭐 지인한테 나 얼마 껐어요? 이것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아무래도 이 45억 원 현금으로 샀구나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플렉스입니다. 아니, 어떤 동네에 집을 산 거예요? 네, 유해진 씨가 대출 없이 이렇게 집을 산 동네, 일명 회장님 동네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바로 서울 성북구 성북동인데요. 이 동네가 어떤 동네냐? 서울 전망이 그냥 한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뒤에는 북한산이 있죠, 남산이 있죠. 그 등산 코스로 이어진 등산 코스로 굉장히 사랑받는 곳인데요. 아무래도 등산 마니아인 유해진 씨가 이런 점 때문에 이 성북구 성북동을 선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해진 씨도 산을 좋아하는데 저는 요즘에 북한산 뒤지기 하고 있는데 유해진 씨는 어느 산을 그렇게 가시나? 북한산 다니시면 유해진 씨를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해진 씨가 2014년에 대종상 나무조연상을 수상했을 때 굉장히 특별한 수상 소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좀 생뚱맞지만 정말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국립공원 북한산한테 감사드린다. 이렇게 이색 수상 소감을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예전에는 한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내가 1년 365일 중에 한 280일이나 300일은 가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북한산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북한산 홍보대사인데요. 유해진 씨가 이렇게 산에 빠진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 300일 가기 힘드실 것 같아요. 너무 바빠. 그런데 2016년도에 방송에 출연해서 산에 빠진 이유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뭔가 스트레스가 많거나 생각이 많거나 뭔가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산에 오른다는 건데 산에 이렇게 오르다 보면 평온함이 좋다고 합니다. 바람 소리, 새소리 이런 자연의 소리를 듣는 게 너무 좋고 또 올라갈 때는 보이지 않았던 그 꽃이 또 내려올 때는 보인다는
거죠. 그게 또 좋고 그래서 여러 생각을 하기도 하고 나를 반성하기도 하고 내일 찍을 연기 생각도 하기도 하고 이래서 산을 좋아하게 됐다 얘기를 했는데 정말 북한산에 감사한 우리 유해진 씨. 사실 평상시에 이 입담이 유머가 최고잖아요. 유해진 씨 다운 수상 소감이었습니다. 유해진 씨는 산을 통해서 힐링을 하고 산에서 자기 반성하고 다짐을 하고 그래서 지금 45억 원짜리 집을 그냥 현찰로 이 집을 플렉스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군요. 네, 이 유해진 씨 같은 경우 1997년에 영화 블랙잭으로 데뷔를 해서 벌써 데뷔 26주년이 됐거든요. 2005년에 개봉했던 영화 왕의 남자로 유해진 씨가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어요. 이때까지 8년이라는 긴 무명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데뷔를 하고 나서 2021년만 빼고 평균적으로 1년에 2편이 넘는 작품을 꾸준히 했고요. 무려 60여 편의 필모그래피를 쌓았습니다. 누적 관객 수 1억 명을 돌파하면서 굉장히 관객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 뭐 명실상부 충무로 대표 흥행 배우로 우뚝 선 유해진 씨죠. 그때 45억 원 이 집을 현금으로 플렉스하기 전엔 얼마 안 되는 뭐 월세로 살았었다? 제가 뭐 그런 걸 봤었거든요. 네, 저도 북한산 이렇게 10년 가까이 가도 나는 왜 이런 집이 생기지 않을까 속상했지만 유해진 씨라서 제가 두 손 벌려 정말 환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들은 얘기인데 사실 처음에요. 이 서울 올라와서 살게 된 집이 아현동 굴레방다리의 옥탑방이었는데 이것도 내 집이 아니라 후배한테 얹혀 살았던 그러다가 드디어 내가 내 집을 마련하게 됐는데 경희대 평화의 전당 근처였는데 월세가 100만 원에 10만 원이었다고 그래요.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도 2000년대인데 100만 원에 10만 원?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상태가 좀 좋지 않은데 비 오고 뭐 이렇게 막 결로 현상도 많고 해서 집에 곰팡이가 많더래요. 그래서 월세가 쌌던 겁니다. 그런데도 유해진 씨는 드디어 나만의 공간이 생겼다. 너무 행복했다고 그래요. 이런 유해진 씨니까 45억 원짜리 집 축하드립니다. 근데 진짜 배우들 무명 시절 얘기 들어보면 정말 고생들 하고 뭐 집은 엄두도 못 꾸고 저축도 꿈도 못 꾸고 이런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유해진 씨 또 과거 인터뷰를 보면요. 정말 주변에 아무런 도움 없이 정말 제로에서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헤헤헤, 돈 벌어서 이거 월세 조금 모으면 이거 좀 다시 모아가지고 이거 월세에서 전세로 옮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돈을 좀 모으려 치면은 이거 돈 모아가지고 또 집에다 가져다 드리고 이러면서 정말 돈 모을 시간이 없었다 라면서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거 한 번 더 듣고 싶어. 어떻게 정말 기대돼요. 그래서 45억 플렉스. 너무 똑같아요. 그러네. 정말. 근데 심지어 비대 공장에서 뭐 아르바이트를 한 적도 있다 그래요? 네, 유해진 씨가 90년대 중반에 극단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길거리에서 취업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해요. 코트를 입은 신사분이 나타나서 혹시 아르바이트 할 생각 없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곳이 바로 비대 공장이었다고 합니다. 내 친구 한 명 데리고 올 수 있냐고 물어서 류승룡 씨를 떠올렸대요. 류승룡 씨의 기억에 따르면 이 두 분이 새벽에 바로 조치원에 가서 한 달 정도 비대를 조립하는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몇 달 동안 일이 없어서 힘든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꾸준히 일을 할 수 있는 자체가 유해진 씨에게는 굉장히 큰 감사고 기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게 고생하고 유해진 씨는 언제 내가 이거 연기라는 걸 전업으로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이제 좀 아르바이트 좀 그만두고 언제 내가 연기에만 몰두하겠다. 이게 심지어 2000년대 후반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계기가 된 딱 그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 사건입니다. 드디어 내가 돈을 모아서 월세도 내고 세금도 내고 이 가족한테 돈도 보내드리고 하고도 모아서 2천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전세를 얻었다 그래요. 이 전세를 얻고서야 내가 이제 좀 이제 해도 되겠구나. 연기만 전업으로 해도 되겠구나. 일산에 전셋집을 얻었다고 하는데 집 샀으니까 뭐 사야 되죠? 가전제품 사야죠. 샀습니다. 제일 처음 산 게 냉장고인데 중고 냉장고. 근데 이게 쓰면 또 고장나. 근데 고장났는데 이걸 버리는 게 아니라 또 수리하고 쓰고 계속 수리해서 쓰다 보니까 나중에는 냉장고에서 경운기 소리가 났대요. 근데 그래서 이제 별 수 없이 이젠 돈도 벌었으니 새 냉장고 사면서도 이
중고 냉장고를 버리지 않았대요. 아. 수납장으로 쓰고 있대요. 저는 이게 유해진 씨가 내가 어려웠던 시절 그때 내가 잊지 않겠다. 그 초심을 잊지 않으려는 마음 갖고 그래서 이렇게 좀 돈 좀 버시고도 이렇게 소탈하고 남 먼저 생각하는 이런 사람으로 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유해진 씨의 그 내 집 마련 스토리를 쭉 듣고 있거든요. 자, 근데 그러면 대체 언제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을 구했을까요? 네, 유해진 씨의 생활이 점점 안정이 되다가 2008년에 종로구 구기동의 한 빌라를 8억 6천만 원에 매입을 했다고 해요. 좀 지어진 지는 오래됐지만 북한산이 인근에 있어서 등산이 취미인 이 유해진 씨한테는 아주 안성맞춤인 그런 집이었다고 합니다. 무조건 산이네요. 북한산이네. 산 주변, 북한산 주변으로. 이게 유해진 씨는 북한산 산신령이 도와서 이렇게 됐네. 아니 그러니까 유해진 씨는 이제 서울이지만 하여튼 산 근처 네. 또 같이 비대 공장 알바 갔던 한 달 막 갇혀가지고 서울도 못 오고 이 알바했던 류승용 씨는 좀 또 경기도 또 지역에 또 살거든요. 제가 부산영화제 얼마 전 부산영화제에서 류승용 씨를 우연히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저기 멀지 않아요? 거기서 살아야 했더니 우린 촌스러워서 그런지 자연이 좋고, 좋네. 예, 농사 짓고, 본인이 이렇게 텃밭 다 가꾸면서 그렇게 산다고 하고, 이거 멀지 않아요? 금세요, 서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데서 영감을 얻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 다음 스타는요? 네, 플렉스한 스타들 두 번째 스타는요. 청소 용품에만 약 1억 원을 플렉스한 가수 브라이언 씨입니다. 야, 청소용품에 1억 원을 썼어요? 진짜예요, 이거? 뭘 사면 1억 원이 될까요? 네, 브라이언 씨가 본인 입으로 밝힌 건데요. 청소용품에만 사용한 돈이 1억 원이 조금 안 된다고 해요. 좀 이 얘기만 들어도 브라이언 씨가 누구보다 좀 청소에 진심인 거를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브라이언 씨가 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깔끔함을 넘어서 약간 이 청소에 좀 집착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냄새에도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나는 청소에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연예계에 몇 분 있거든요. 이렇게 청소 좋아하고 그죠. 깔끔한 분들 지금 좀 떠오르는 분도 뭐 서장훈 씨도 있고 그죠? 노홍철 씨도 있고. 그런데 여기 플렉스 1억 원 청소 비용도 플렉스지만 제가 지금 전해드릴 브라이언 씨의 말을 들어보면 진짜 청소로 플렉스한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자, 서장훈, 노홍철 씨랑 나는 다르다 이건데 어떻게 다르냐면요. 브라이언 씨가 얘기하기를 서장훈 씨는 사람을 집에 못 오게 해서 깨끗하고 그리고 노홍철 씨는 사람 초대해놓고 손님 앞에서 청소하면서 깨끗하고 그러나 나는 다 놀다 가게 한 뒤에 청소할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고 설렌다. 이야 이거 진짜 청소의 진심 아닙니까? 청소 플렉스입니다. 야, 이게 와서 놀 때 행복한 게 아니고 간 다음에 청소할 생각을 때. 하니까 행복하다. 그러니까요. 야, 이 진짜 청소 중독인데. 그쵸. 이쯤 되면 어떻게 청소를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져요. 네, 우리 브라이언 씨 어떻게 청소를 하는지 이 세컨하우스 오피스에서 청소를 하는 거에 대해서 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참고로 브라이언 씨 이 세컨하우스 오피스는요. 원래 평택에 퍼스트하우스가 있는데 이제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바쁘니까 이제 서울에 마련한 그런 오피스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거고. 그죠? 뭐 아침에 일어나면. 자고 일어나시죠. 루틴이 있어. 마스크 써야 되는데. 바로 탈취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름 제거. 저게 좀 일주일 만에 한 번 하는 행동이 아닐 텐데. 매일매일. 저걸 매일 하는 와. 이건 호텔 침대 정도. 이거 봐. 대박. 야, 프로페셔널이네. 진짜. 깔끔하다. 웬일이야. 바로 청소기. 쉬지도 않나 봐요. 이제 사무실용으로도 쓰니까 누가 올 수도 있잖아요. 네, 미팅하러. 아니 미국에는 호텔리어 올림픽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청소자라고 침대 각 잘 잡나. 거기 내보내고 싶습니다. 한국 대표로. 근데 저걸 방금 영상에서 본 그 행동을 그럼 매일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침마다 한다고 그래요. 정말 대단하죠? 그럼 아침에 했으니까 나는 이제 오늘 끝? 그게 아니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일을 지금 하고 퇴근을 해요. 들어오면서 우리가 뭘 먼저 제일 만나죠?
신발장 만나잖아. 신발 넣어놓는 거죠. 신발 넣어놓으면서 요 신발만 자리 잡는 게 아니라 모든 신발의 각을 또 한번 쫙 잡고 또 이제 강아지, 우리 반려동물 또 산책시켜주고 하루 종일 나 기다렸으니까 그 다음에 설거지하고 야, 요게 이제 하루를 청소로 시작해서 청소로 끝낸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아침, 저녁만 하느냐? 아니요. 집에 지저분하거나 더러운 게 있으면 잠이 오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하다가 24시간, 밤을 꼴딱 샌 정도가 아니라 24시간 동안 청소를 한 적이 있다고 하는 브라이언 씨입니다. 야, 이 정도면 24시간. 다른 사람이 하는 청소나 다른 집에 가면 만족을 못 할 텐데. 야, 이거 어떡하나. 야, 이 브라이언 씨 정말 청소 중독입니다. 누구보다 청소에 찐이고 청소에 진심인 브라이언 씨인데요. 이 브라이언 씨도 일은 해야 되잖아요. 스케줄 때문에 이 청소를 도와주시는 아주머니한테 한번 부탁을 드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브라이언 씨의 요청에 이 청소 도와주는 아주머니께서 어이구 나는 더는 못하겠어요 라는 연락을 남기고 나온 지 3번 만에 그만두셨다고 합니다. 그럼 대체 그 청소하는 도와주시는 아주머니 어떤 요청을 하면 3번 만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 못하겠어요 이런 소리가 나올까요? 네, 브라이언 씨가 이 청소하는 아주머니에게 한 청소 요청이 생각보다는 간단합니다. 좀 여기는 이렇게, 저기는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영상을 남겼을 뿐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브라이언 씨는 뭐 이렇게 세탁을 할 때도 운동복 따로, 수건 따로, 양말 따로 막 이렇게 빨래를 하고 또 전부 일반 세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뭐 운동복을 빨 때는 운동복 전용 세제를 사용하고 섬유 유연제도 스포츠 제품으로 넣어준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야, 이러니까 이제 3번 만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이런 건데 아니 저 정도 하면 진짜 청소용품에 한 1억 쓸만도 할 것 같은데 요즘에 너무 다양하니까. 충분히 썼을 것 같아요. 그쵸. 보기에도. 네, 맞습니다. 네. 그런 1억 원 진짜 쓸만한데 옷별로 뭐 세제 따로 사고 이러자면요. 근데 이런 연예계 대표 깔끔 나 청소라면 나 자신 있어. 이런 브라이언 씨가 좌절에 빠진 적 있다 그래요. 뭐냐면 촬영차 이계인 씨 집에 갔는데 이계인 씨 집에 가서 딱 문을 연 순간 생각했다 그래요. 내가 죄를 많이 지었구나. 여기는 저승이 아니라 이승, 지구에 있는 지옥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요. 왜 그러냐면 나 청소라면 자신 있는데 이계인 씨 집은 아무리 닦아도 곰팡이가 계속 남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이게 브라이언 씨 집은 아니고 다른 사람 집이어서 안 그랬으면 아마 한 3박 4일은 잠을 자지 않고 또 그걸 결국 곰팡이를 없애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제 브라이언 씨는 청소할 게 없으면은 뭐 어떡하지? 막 불안해할 것 같은데. 그럴 리가 있습니까? 집을 청소를 했으면 이제는 또 차를 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원래 차에 청결하면 뭐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아주 가끔 청소를 할 때 휠 클리너, 왁스, 면봉, 이쑤시개까지 가지고 다니면서 차 좋아하는 사람들이 에어컨, 있어. 사이사이를 그냥 전부 닦고요. 셀프 세차를 하는데 놀라운 건 이렇게 하는데 1시간밖에 걸리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브라이언 씨 이 정도면 중독 아닙니까? 청소 중독? 네, 정말 심각하게 브라이언 씨가 청소 중독인 것 같은데요. 청소를 안 하면 하루 종일 불안해서 생각이 날 정도라고 해요. 그리고 정말 스스로도 이거 병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동네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집에 와서 설거지 좀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외출할 때는 로봇 청소기를 켜놓고 외출을 한다고 합니다. 야, 그러면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청소에 빠진 거예요? 언제부터이냐? 어렸을 때부터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까 이렇게 침대보 잡을 때 사실 아니면 티셔츠 막 이런 거 할 때 군인들이 네. 막 하는 그 각 도 잡는다고 있었죠. 그러죠. 각 잡는다고 잡았어요. 하잖아요. 아버님이 군인이셨어요. 그러시구나.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딱딱딱 각 잡아야 된다. 이렇게 이게 교육으로 몸에 배가지고 이 아버님의 가르침을 따르다 보니까 브라이언 씨가 이렇게 특히나 어렸을 때부터 중에서도 중학교 때부터 깔끔했다고 하는데요. 세상에 그 차 닦을 때 면봉하고 이쑤시개 쓸 정도니 정말 집안에는 먼지 하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이게 브라이언 씨를 오늘 칭찬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걸 이제 이러다 장가를 갈 수 있을지. 근데 사실 남편이 이렇게 저는 청소를 깔끔하게 해주면 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이 하는 거예요. 그럼요. 원래 남편이 좋을 하는 것 거죠. 둘 중에 한 명이 하면 되니까. 그럼요. 저는 좀 방금 이야기 듣다 좀 의아했던 게 저희 아버지도 군인이셨거든요. 오.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청소용품에 1억 원까지 들이면서 브라이언 씨는 청소를 하는 걸까요? 네, 브라이언 씨가 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평소에 미리 청소를 해놔야 일이 끝나거나 외출을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깨끗한 집을 보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얘기를 했고요. 좀 더러운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이렇게 평소에 깔끔하게 청소를 한다고 소신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스타는요? 네, 플렉스한 스타들 세 번째 주인공은요, 가수입니다. 연예계에서 집 플렉스한 아이유 씨입니다. 야, 아이유 씨 얘기들 언제 나오나 했습니다. 뭐 앞서 유해진 씨도 집 플렉스하는데 현금 45억 원을 썼다고 했는데요. 아이유 씨는 그 플렉스 규모가 저 더 큰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정말 엄청난데요. 아이유 씨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플렉스한 금액이 유해진 씨의 3배에 달하는 13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거는 아이유 씨가 130억을 전액 현금으로 납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한 번 화제를 모았습니다. 보통 연예인들이 집이나 건물 매입하고 할 때 대출이 얼마지 뭐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네. 참 대조되는 모습이에요. 되죠. 근데 요번에 아이유 씨는요, 그래서 담보가 있어, 없어, 이거를 따질 필요도 없이 100% 현금임에 틀림없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매입한 이제 뭐 유명하더라고요. 그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 아파트의 행정구역, 고급 빌라라고 해야 될까요? 행정구역을 따져보면 되는 건데요. 이 행정구역이 청담동인데 요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거든요. 그렇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여기가 아예 대출이 되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근데 사실 지금 130억 원이라는 게 거의 이제 우리가 아파트 중에 국내 아파트 중에 최고가다. 그렇죠. 개인이 살 수 있는 이런 금액인데 그거를 현금을 주고 지금 산 거죠.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청담동이 이렇게 지정된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이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하기 위해서 요게 이제 2020년 6월 23일 날 이 허가구역으로 토지 거래를 하면 허가를 받아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거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이러면서 여기 좀 완화됐어요. 그래서 최근 정부 대책으로 완화가 되긴 됐어요. 처음 됐던 지역이 어디였냐면은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그리고 잠실동 요 4곳. 똑같이 그 4곳이 완화가 되긴 했는데 요게 비아파트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아이유 씨의 집은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액 현금으로 구입했다. 이거 확실합니다. 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아파트 뭐 집을 구입하려면 실거주를 해야 되거든요. 이걸로 이제 허가를 받은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아이유 씨가 이 아파트를 분양받기 전에 강남구청에 실거주 목적으로 이 분양을 받는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강남구청이 검토를 하고 나서 이 아이유 씨에게 토지 거래를 허가해 준 걸로 알려졌습니다. 야, 아이유 씨가 현금 플렉스한 130억 원의 집은 대체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 실내가 너무 궁금한데요. 우리가 이제 건축가 이름 몰라도 가우디, 안토니 가우디는 알잖아요. 그 가우디가 스페인 건축가인데 그분은 이미 1920년대 사망하셨고 그 뒤를 잇는다는 스페인의 건축가가 있습니다. 라파엘 모네오가 이 한국의 아파트를 디자인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보시는 뭐 실내도 빵빵 어리으리하지만 사실 외관도 굉장히 특이해요. 가우디가 지었다는 그 바르셀로나에 있는 약간 아파트처럼 보시면은 뭐 이렇게 아파트 창문 앞에 뭐가 이렇게 좀 또 있거든요. 복층으로 돼서 내가 여기서도 위에 발코니, 내 발코니 말하자면 아파트 창밖으로 발코니가 이만큼 있어서 막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개인 휴식 공간도 있고 막 개인 테라스에 뭐 약간 뭐 미니 정원도 있고 굉장히 좋다. 그래서 130억 원이다. 이렇게 저도 들었습니다. 저 앞에 발코니 매연 심해. 생각하기로. 그러니까. 근데 어린 시절부터 나는 집을 꼭 소유해야지, 집을 사야지 이렇게 악물었다면서요. 네, 아이유 씨가 뭐 현금 130억 이렇게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사람들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 이면에는 좀 남모를 아픔이 있습니다. 이 아이유 씨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빚보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굉장히 뭐 빚쟁이들한테 시달리기도 하고 좀 어려운 경제난에 좀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부모님과 떨어져서 할머니와 단칸방에서 생활을 했던 그런 아픈 시절도 있습니다. 네, 근데 아이유 씨의 시련은 이게 다가 아니었다고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그 많이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제 할머니랑 함께 단칸방에 살았잖아요. 근데 그 단칸방에서 바퀴벌레가 자주 출몰을 해서 막 밤에 잘 때 불안한 거죠. 잠을 잘 수도 없고 또 이제 돈도 없고 하다 보니까 보일러를 켤 수도 없고 사실 보일러 켜지 못할 정도가 왜 그러냐면 끼니를 이을 쌀을 살 돈이 별로 없어서 할머니가 시장에서 정도로. 감자를 왜 조금 못 나고 이런 거 이렇게 팔지 않는 이런 거 얻어다가 끼니를 때우고 이렇게 살았다 그래요. 근데 그래도 할머니랑 살 때가 좋았다 그래요. 이제 서울에 와서 나 성공할 거야. 그리고 오디션 볼래니까 이제 머니까 친척 집에서 다시 이제 얹혀 살게 된 겁니다. 그때 뭐 우리가 속설로 이런 말도 있었죠. 아이유 씨는 이제 딱 기획사 가면 먹을 것도 있고 몸 누일 것도 있어서 가수 되려고 연예인 되려고 했다더라 이런 속설이 있을 정도인데 오디션 보러 다녀야 되니까 친척 집에서 더부살이를 했는데 그때 친척분들이 응원해 주시기보다는 아우 진짜 아니 뭐 노랫바람이 들었나 말하자면은 이제 그 어른들이 어린애가 공부는 안 하고 무슨 연예인은 아무나 하나 노랫바람이 들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마음의 상처도 받았나 봐요. 그래서 나는 더욱더 성공하리라 했는데 마음은 굴뚝인데 막 이렇게 막 1년에 한 20번 정도 막 오디션 보면 막 오디션도 떨어지고 이렇게 잘 되지 않을 때였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드디어 가까스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서강이 뜨나 했는데 이때 또 사기를 당하면서 또 이 경제적인 또 고난이 닥칩니다. 아니 엎친 데 덮쳤다고 이게 어려울 때 또 사기를 당했는데 어쩌다가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네, 정말 이런 사람들 꼭 있습니다. 한 연예계 관계자가 아이유 씨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내가 TV를 출연시켜주겠다라고 해서 또 아이유 씨는 철석같이 믿고 돈을 송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떤 돈이냐면요. 할머니가 액세서리를 팔아서 마련한 돈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때가 아이유 씨가 데뷔는 했지만 성공을 못해서 돈이 많이 없었던 시절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아이유 씨는 곧 이제 가수가 되면서 이름을 알리게 되죠. 정말 이렇게 어려웠던 분들은 저도 막 같이 응원하게 되잖아요. 사실 너무 추워서 아이유 씨도 뭐 거의 뭐 드라이어로 몸을 데우고 이러면서 그러고 데뷔하고 이렇게 사기당하고 그래도 다행히 요러고 2년 뒤에 좋은 일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그 노래 잔소리 뭐 좋은 날 이런 거 완전 히트치고 4단 고음 막 이런 거 나오고 이러면서 굉장히 연달아 히트쳤어요. 그래서 불과 데뷔하고 한 3년 만에 2011년 기준으로 연간 100억 원을 버는 가수가 됩니다. 뭐 온갖 노래 나올 때마다 히트쳤죠. 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돈 잘 버는 아이유 씨의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2013년, 14년을 계기로 해서 그 즈음부터 본인이 작사, 작곡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노래하는 공연료만 받게 되는 게 아니라 작사, 작곡, 이 지적 재산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수들, 젊은 가수들뿐 아니라 김창완 씨를 비롯해서 좋은 선후배 가수들이랑 콜라보를 했죠. 그러면서 또 여기서 우리가 이제는 뭐 그냥 작사, 작곡해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싱어송라이터다. 이런 그런 어떤 타이틀이 무색하지 않은 뮤지션 아이유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아이유 씨 뭐 노래하는 모습도 너무 좋지만 그 나의 아저씨 드라마도 연기 그렇고 잘해요. 연기도 너무 잘하거든요. 아이유 씨 요즘 근황은 어때요? 그렇죠. 아이유 씨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연기도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영화, 드라마 캐스팅 제의를 받아요. 그래서 또 지금 또 새 작품 그렇게 수락한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또 아이유 씨 얘기하면은 꼭 또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연말 되면 꼭 선행하잖아요. 그 선행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해마다 하거든요. 저는 아까 유해진 씨가 중고 냉장고 버리지 않고 수납장 쓰는 것처럼 나 부자 되고 나서 성공하고 나서 옛날 일을 싹 다 잊어버리고 아니면 처음부터 부자였던 것처럼 행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이유 씨는 본인이 어려웠던 거 잊지 않으면서 이 기부 계속 이어나가는 거 칭찬하고 싶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다음 스타는요?
네, 플렉스한 스타들 네 번째 주인공은요. 어머니를 위해서 집에다가 2억 원짜리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공연 예술가 파핀 현준 씨입니다. 야, 파핀 현준 씨 한마디로 효도 플렉스를 한 건데 네. 어머니를 위해서 집에 2억 원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와. 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무릎이 좋지 않으시다 그래요. 근데 사실 이 얘기 들으시면서 우리 어머니도 우리 할머니도 그러니까요. 무릎 좋지 않으신데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돈도 있어야 되지만 정말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파핀현수 씨가 의사로부터 얘기 들었을 때요. 어머니는 뼈가 너무 약해서 정말 부러질 수도 있다. 특히나 이 계단 오르내리는 게 좋지 않다. 이 무릎 주변에 염증 많으니까 좀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근데 사실 이 파핀현수 씨가 살고 있는 집이 아파트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어떤 좀 미니 빌딩이라고 그래야 될까? 이런 건물의 그 위층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단이 있는 집에 있다 보니까 어머니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필수예요. 근데 만약에 계단 오르내리지 말아라? 그럼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의사라든가 주변 뭐 가족들도 차라리 우리 엘리베이터 있는 집으로 이사 가자. 그게 맞을 것 같다 했는데 어머니는 오히려 우리 옛날부터 여기 살았는데 나 싫어. 나 때문에 이사 가지 마. 결사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놓은 궁리한 이 대책이 그래? 그럼 집에다가 엘리베이터를 놓자. 이게 파핀현준 씨의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사실 집에 그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는 게 뭐 금전적인 것도 문제지만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 와, 맞아요. 이걸 이- 해냈어요? 네, 이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를 하면 3개월 정도를 집을 비워야 돼요. 그리고 비용도 뭐 1억 5천만에서 2억 정도면 정말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핀현준 씨 어머니가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가족들도 너무 불편하고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파핀현준 씨를 좀 만류를 했다고 합니다. 야, 근데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파핀 현준 씨 어머니도 손 든 거 아니에요. 놔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파핀 현준 씨 전에 한 방송을 통해서 이건 당연히 내가 해야 하는 일이다. 아버지가 없을 때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걸 알고 굉장히 후회했다. 아끼면 우리 가족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라면서 어머님을 또 안심을 시켰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서 집안 인테리어 공사도 같이 했다고 합니다. 와,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만 해도 한 2억 원 가량 드는데 거기다가 이 집 인테리어 공사까지 같이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유가 있죠. 물론 뭐 현실적으로는 어차피 집 듣는 김에 소리 나는 김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전에 그 파핀현 씨가 그 복도식 아파트에 살았다고 해요. 어머님과 함께. 그때 이제 그 집에 살면서 어머님한테 근데 그 집이 또 월세, 전세도 아닌 월세였다고 합니다. 월세로 살다 보니까 엄마 내가 나중에 정말 좋은 집 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요번에 이렇게 어머니 위해서 아파트처럼 엘리베이터도 설치하고 인테리어 하면 싹 새 집 같잖아요. 인테리어 싹 해가지고 이런 번듯한 집을 지어드리면서 이렇게 마련해드리면서 어머님한테 했던 약속, 아들의 약속을 딱 지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인테리어 공사할 때 파핀 현준 씨하고 어머니가 이견이 좀 있었다면서요. 네, 파핀현준 씨와 어머니가 좀 이렇게 갈등이 생긴 부분은 취향과 비용 때문이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파핀현준 씨 어머니가 뭐 화이트 톤을 골랐다면 이 파핀현준 씨는 정반대의 블랙 톤을 고른 거죠. 그리고 또 파핀현준 씨가 어떤 가구를 얘기를 했을 때 어머니는 그 비용만 듣고도 깜짝 놀라서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좀 이 가격이나 기능성을 많이 고려를 하셨던 것 같고 이 파핀현준 씨는 기왕 사는 거 우리 한 번에 좋은 거 사서 좀 편하게 살자 이렇게 의견을 내세웠는데요. 파핀현준 씨 어머니가 니네가 나 생각해서 그런 거 고마운데 내 마음은 그게 아니다. 자식 등골을 빼먹는 엄마가 어딨냐 이러면서 절충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예상한 공사가 무려 5개월에 걸쳐서 마무리가 됐다고 하네요. 집 좋다. 아니, 집 좋은데 집 한번 제대로 좀 보고 싶은데요? 네, 우리 네. 파핀 현준 씨가 어머니를 위해서 아주 효도 플렉스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파핀 현준 씨의 뉴 하우스, 거기에다가 어머니의 주방까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야, 집에 엘리베이터. 와, 야, 3층, 와. 야, 효도 플렉스. 냉장고 세대, 와. 저택이네. 그러니까요.
좁아가지고 엘리베이터만 연결하 집이 덥네요 아주. 이사 갔나? 전에 그 집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요. 야, 어머님 봐. 야, 아들이 참 대단하네요. 네. 근데 그런 아들이 있으면 집에 좋을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있으면 저게 호화주택으로 그러니까 좀 세금 더 낼 것 같은 분위기가. 그죠? 네네네. 우리는 또 이렇게 현실적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파피년준 씨가 어머니를 생각하는 만큼 어머니도 아들을 정말 끔찍히 생각하신다고요. 끔찍히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어머니가 밥에 집착하신다고 그래요. 밥도 이렇게 사다 주는 거 말고 손수해서 이렇게 주는 거 좋아하시는데 파피년준 씨가 어디 햄버거라도 먹고 있을 것 같으면 막 손수한 밥을 입 앞에까지 마치 애기들 4, 5살짜리 밥 먹이듯 입 앞에까지 가져오는 그런 모습 공개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어머니가요. 밥에 대해서 집착하시는 또 특별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느 어머니나 우리 자식 밥 먹는 거에 당연히 집착하시지만 이 사연 들으시면 고개가 끄덕여지실 거예요. 예전에 이제 아버지가 하던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살 곳이 없어서 집 식구들이 뿔뿔이 흩어졌다고 그래요. 그랬을 때 뭐 누군 친척집 가고 어떻게 막 흩어졌겠죠. 그때 파피년준 씨가 노숙을 했다고 그래요. 노숙했다. 이거 배를 골키가 막 밥 먹듯이 한 거죠. 정말 배골키를. 그래서 심지어 어느 정도냐. 영양실조로요. 손톱이 빠지고 머리카락이 아이고, 빠질 그랬구나. 정도로 그렇게 배를 골았다고 그래요. 그 모습을 본 어머니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 모습은 어머님은 정말 절대 못 잊죠. 그랬군요. 어머님 이 표현이 너무 가슴 아파요. 네. 우리 인생이 영화라면 그 부분을 딱 그 필름이랑은 딱 잘라서 없애고 네. 싶을 만큼 삭제하고 미안한 싶다. 거죠. 아들한테 미안한 아이고. 거죠. 네. 근데 네. 이렇게 지금 모자가 잘 사시네요. 네. 오늘 플렉스한 스타들이라는 주제로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이 소설이니까 확실히 겨울은 겨울이니까. 아우, 겨울입니다.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